1년 넘게 저와 말도 섞지 않던 딸이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사도우미가 저를 막아서며 속삭였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당장 떠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로 달려가 멀리서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5분 후 그 목요일 밤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 심장은 잠시 채는 듯 했습니다. 1년이 넘는 완전한 침묵 끝에 온 딸 수진이의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화요일에 저녁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이후 제 삶에 자리 잡았던 모든 어둠을 어떻게 이 간단한 문자 한 통이 밝혀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가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알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은숙입니다. 저는 58세이고 정확히 1년 전 제 외동딸이 제 인생에서 저를 지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끝의 시작이라고 지목할 만한 특정 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조용한 멀어짐이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식을 잃는 고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당신의 일부가 어딘가 다른 곳에서 계속 숨쉬고 미소 짓고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려고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제 기억 속에서 딸의 애정을 잃어버린 정확한 순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딸의 남편인 강민혁이 우리 삶에 들어온 후였을까요? 제가 그들의 몇 가지 재정적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아마도 부산 해운대에서 가졌던 그 일요일 브런치 자리에서 제가 딸이 너무 말라 보이고 아파 보인다고 말했을 때 민혁이 대신 나서서 제 건강이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였을 때였을까요? 이제 제 휴대폰 화면을 밝히는 이 메시지와 함께 저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갑자기 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절박하고 목마르고 이것이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까지 남은 며칠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옷을 5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까웠던 마지막 생일에 딸이 선물해준 녹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외로움이 제 얼굴에 남긴 흔적을 감추려고 화장을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그들이 사는 제가 아직 환영받던 시절에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었던 보안주택 단지로 운전해 갔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 15분 전인 저녁 7시 45분에 정문 앞에 주차했습니다. 늦어서 딸이 초대를 후회할 이유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마당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조롭고 꽃이 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었던 푸른 수국이 이제는 사라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백미러로 머리를 정돈한 뒤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수진이 내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해온 가사도우미 박미숙 씨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다급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가 지켜보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듯 여러 번 뒤를 돌아본 후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김은숙 여사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세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숙 씨? 수진이는 괜찮아요? 수진이 아가씨 문제가 아니에요. 미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문제예요. 제발 저를 믿으세요.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더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집 쪽을 쳐다보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돌아가야 해요. 가세요. 여사님, 떠나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저는 인도에 얼어붙은 채 남겨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미숙 씨는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1년 넘게 저와 말도 하지 않던 딸이 왜 갑자기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을까요? 저는 홀린 듯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이 경고를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다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아마도 제가 마침내 이혼할 용기를 내기 전까지 15년 동안 학대적인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주었던 바로 그 본능이 남아서 지켜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창문을 통해 식당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커튼은 마치 제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집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어둡게 켜져 있어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계획을 계속하려는 듯 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서류 pap구를 든 여자였습니다. 그들 뒤로 민혁이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왔고 마치 중요한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각한 표정을 한 정장 차림의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모녀간의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심하게 계획된 회의였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동안 미숙 씨가 잠시 창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1초간 마주쳤고 그녀는 미묘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떠나지 마라.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차의 헤드라이트를 끄고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민혁이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 몇 장을 집어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보고 무언가에 서명한 후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의 것이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뱃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걱정이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제가 딸과 함께 행복했던 이 집이 이제는 어떤 종류의 위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 딸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마비된 채 지켜보는 동안 15분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방을 나갔다가 다른 서류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태블릿 화면으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2명의 낯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저녁 식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민혁이 시계를 보고는 창문 너머 제 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딸을 재우기 위해 흔들어주던 그 집이 제 눈앞에서 위협적인 미스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떠났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당 외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함정일까요? 왜 수진이는 명백히 존재하지도 않는 저녁 식사에 저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숙 씨는 무엇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그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자는 초대가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위한 초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키우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여자가 저를 상대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게소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은 다크서클, 겁에 질린 눈빛. 이게 지금의 저일까요? 딸을 잃은 고통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저는 세면대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차로 돌아오니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몇 초 후 전화기가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습니다. 김은숙 여사님, 저 미숙이에요. 내일 정오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카페에서 뵈어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수진이의 얼굴, 시계를 보는 민혁, 미숙 씨의 눈에 서린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 딸이 저를 상대로 한 일에 연루되었을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수원 시내가 깨어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제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해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무게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시계가 정오에 가까워지면서 제 안에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미숙 씨와의 약속에 가서 진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불확실성이 어떤 진실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버스 터미널은 언제나처럼 붐볐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거대한 배낭을 맨 10대들이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카페는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포마이카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입구가 보이는 테이블을 골라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12시 10분에 미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재킷과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스카프를 두른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훑었고 구석구석을 살핀 후에야 제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김은숙 여사님. 그녀가 재빨리 자리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숙 씨,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줘요. 저는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왜 어제 저를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마치 누가 엿들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수진이 아가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사님, 강민혁 서방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민혁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냉정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너무나 사랑에 빠져서 제 걱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강서방이 수진이 아가씨를 고립시키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엔 가족이었어요.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밀려나신 거죠. 하지만 저와 연락을 끊은 건 수진이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여사님이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자기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설득한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왜곡해요. 수진이 아가씨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고 오직 자기만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믿게 만들어요. 미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먹는 것까지 통제해서 아가씨가 살이 빠지는 거예요.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고, 뚱뚱한 여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진적인 멀어짐, 수진이의 행동 변화, 마치 암기한 것처럼 문장들을 반복하기 시작한 방식. 그리고 어제의 저녁 식사. 왜 저를 초대했을까요? 미숙 씨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강서방이 여사님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여사님이 사주시는데 도움을 주셨던 아파트와 수진이 아가씨 아버님이 남겨주신 주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사님이 아직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수진이의 결혼 때 자금을 대주었던 아파트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제 명의였고, 수진이의 아버지인 제 전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주식은 수진이가 35세가 될 때까지 제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건 불과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이전하도록 저에게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던 걸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숙 씨가 망설이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서방이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화요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늙은 여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닐 거야.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여자. 민혁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 사위와 제 딸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생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말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미숙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 한 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 제 생각에 그는 여사님을 해치려 했어요. 민혁이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녁 식사에서 와인을 마신 후 여사님이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꾸미기 쉬울 거라고 했어요. 카페가 제 주위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제 죽음을 고려하고 있다니.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는 절대 그런 짓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숙 씨보다 제 자신에게 더 말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가씨는 예전 같지 않아요, 여사님. 그가 아가씨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앉아 모든 것을 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미숙 씨가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미숙 씨?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녀의 시선이 결의에 찬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수진이 아가씨는 좋은 아이였어요. 저는 아가씨가 잘하는 걸 봤어요. 기억하시죠? 아가씨가 12살 때부터 여사님 댁에서 일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 동생이 강서방 같은 남자 손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녀를 고립시키고 세상은 끔찍한 곳이며 오직 자기만이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남자였어요. 목에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 씨는 저에게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 어쩌면 안전까지도 걸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몇몇 대화를 녹음했고 그의 사무실에서 찾은 서류 사진도 찍었어요. 그는 여사님의 화요일 이후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언장, 명의 이전, 모든 것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미숙 씨, 이게 범죄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경찰에 가야 해요. 안 돼요. 그녀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강서방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만 있으면 일을 처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항상 자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숙 씨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먼저 자신을 보호하셔야 해요. 아파트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들은 여사님이 어디 사시는지,
여사님의 일과를 알아요. 우리가 더 알아내는 동안 안전한 곳에 머무르셔야 해요. 그리고 수진이는요. 그와 함께 둘 수는 없어요. 제가 지켜볼게요, 여사님. 만약 그가 무언가 알게 된다면 그녀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사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고 있는 공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던 작은 서점에서의 제 삶, 제 집, 제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이가 저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그녀를 뒤에 남겨둘 수 있을까요? 강원도 시골에 사는 사촌이 있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평창 근처예요. 그곳에 방문하러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거기서 여사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도망치고 숨는다는 생각은 제가 방금 들은 폭로만큼이나 거의 무서웠습니다. 민혁 없이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녀가 여사님, 미숙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녀는 여사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가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강펀치처럼 날아왔습니다.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 저는 이미 딸을 잃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저와 말하기를 멈췄을 때가 아니라 그 남자가 우리 삶에 들어와 그의 조종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잃었던 것입니다. 당신 사촌 댁으로 갈게요. 저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수진이를 구할지 계획하기 위해서요. 미숙 씨는 눈에 띄게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여사님. 제가 여기서 지켜보면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수진이 아가씨를 거기서 꺼내줄 거예요. 우리가 카페를 떠났을 때 세상은 다르고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정오의 햇살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제 주위 사람들의 얼굴은 미지의 의도를 숨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숙 씨를 보았습니다. 몸 조심하고 내 딸을 지켜봐줘요. 언제나 그럴게요, 여사님. 저는 제 재킷 주머니에 있는 녹음기의 무게를 느끼며 차로 향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은 제 가족을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제 딸을 안에서부터 집어삼키는 괴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열쇠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사촌집은 시내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평창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흙길이 있고 사람들이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황영희 씨는 마치 우리가 오랜 친구인 것처럼 저를 반겨주었고 미숙 씨가 제가 몇 주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설명했을 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친구는 내 친구지. 그녀는 할머니 댁을 떠올리게 하는 철제 침대와 꽁무니 커튼이 있는 집 뒤편 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머물러요. 그 첫날 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현관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미숙 씨가 준 녹음 파일을 듣고 서류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혁은 수진이 소유의 주식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제 서명이 위조된 가짜 유언장이 있었는데 제가 사망할 경우 모든 것을 수진이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 명예 이전 서류, 위임장 등 모두 제 서명이 위조된 채로 날짜만 찍어 제출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은 녹음 파일에서 제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민혁의 말에 기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항상 자신을 통제했고 지지해주지 않았으며 혼자 남겨져 마땅하다는 암기된 문장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복화술사이고 그녀가 그의 인형인 것처럼 그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최진우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민혁이 제 통화를 감시하고 있다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다면 저는 더 조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 씨 댁의 유선 전화를 사용해 민혁이 모를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은숙 씨, 진우가 놀라며 받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휴대폰으로 몇 번이나 전화했어요. 며칠 동안 도시를 떠나 있어야 했어요. 저는 막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해요. 저는 전화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 채 가능한 한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가끔씩 정확한 질문을 던지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은숙 씨,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가야 해요. 아직은 안 돼요. 저는 미숙 씨의 경고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인맥이 있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무시되거나 묵살될 수 없는 무언가가요. 진우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역 경찰과는 다른 라인이죠. 일단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줘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해줄 일이 있어요. 제 아파트에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파란색 파일을 찾아줘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예비 열쇠는 아직 같은 곳에 있죠? 네, 302호 아주머니 댁에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영희 씨 댁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위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메모를 하고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미숙 씨는 선불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 집안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민혁이 신경질적이에요. 당신에 대해 물어봐요. 수진이는 혼란스러워 보여요. 말다툼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이상한 전화를 걸어요. 플랜 B를 언급했어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플랜 B는 무엇일까? 그리고 수진이는 제 실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당장 달려가 그들을 마주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이었다면 계획 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 과정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수본 연락책과 이야기했어요. 사건에 관심이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은숙 씨, 당신 아파트에 가봤어요. 그의 목소리 톤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누군가 다녀갔어요. 집이 뒤집혀 있었어요. 파란색 파일은 찾지 못했어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파일에는 부동산, 주식의 원본 서류와 합법적인 유언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군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조사요? 누군가 당신의 서점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고한 것 같아요. 탈세, 자금 세탁 같은 거요.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민혁의 전략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저는 범죄 혐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기 쉽게 만들 공개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요, 그녀와 이야기해봤어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도해봤어요. 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집에 찾아갔더니 경비원이 들여보내 주지 않았어요.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재정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제 평판까지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숨어 있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나타나면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국수본 연락책 말이에요. 지역 경찰에 알리지 않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녹음 파일, 서류 사진들이 있어요. 시작하기에 충분할까요? 아마도요.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을 때 영희 씨가 부엌 문가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일이죠. 그렇죠. 그녀가 제 옆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시간과 노동으로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남편이 별일 아닌 걸로 매일 나를 때렸어요. 나는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그가 우리 아들을 때리기 전까지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건 나에 대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건 그 사람. 우리에 대해 갖고 싶어 했던 그 권력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말은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봐야 우리 자신도 다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 딸이 위험에 처해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해요. 그가 보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게 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고립시키고, 통제하고, 그 사람의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만들죠. 마침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고요.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영희 씨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탈출하지 못했어요. 그가 죽었지. 화를 내다가 심장마비로. 신은 참 짓궂은 유머 감각을 가졌죠. 안 그래요? 그녀는 일어나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딸과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희 씨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문제는 처음부터 수진이와 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분열을 만든 것은 민혁이었고 거짓말과 조종으로 그것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저에 대해 그 끔찍한 문장들을 반복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하도록 그녀를 프로그래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미숙 씨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리고 떠날 계획이에요. 해외에 있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다시는 서로 못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어디로 데려간다는 걸까? 왜?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민혁이 수진이를 국외로 데리고 나가는데 성공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불과 2년 만에 그녀를 그렇게 많이 변화시켰다면 그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켜 아무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무슨 짓을 할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제때 움직여줄 거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민혁의 소나귀에서 그녀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잡고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계획 변경이에요. 그가 받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구출 작전이에요.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가 단호한 것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그 집에서 꺼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해요. 다음 이틀은 평상시라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계획을 세우는데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진우도 민혁이 수진이를 국외로 데려갈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사법 절차의 느린 속도를 기다릴 수 없다는데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가 영희 씨가 빌려준 선불폰으로 통화할 때 경고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영원히 사라지는 동안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거예요. 진우는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직 경찰로 지금은 사설탐정으로 일하는 한태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학대 관계의 피해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심리학자 윤서아 박사였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대한 확신보다는 진우와의 우정 때문에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획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가 민혁 없이 혼자 있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가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미숙 씨가 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집을 떠날 때 가급적이면 몇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때 우리는 행동에 옮길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요. 태식이 우리가 숨어있던 도시와 수원 중간 지점의 작은 고속도로 식당에서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그녀가 원할 필요는 없어요. 서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조종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거의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의 임무는 통제의 균열을 만들어 그녀가 단 몇 시간이라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그가 돌아오면요. 제가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태식이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그가 민혁 같은 남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게 했습니다. 기회는 3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가 아침 9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오늘 싱가포르에 가요. 출장. 11시 비행기. 오늘 밤까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집에 혼자 있을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우, 태식, 서아 박사와 약속된 만남의 장소인 수진이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만났습니다. 진우는 초조해 보였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태식은 마치 우리가 가벼운 커피를 마시러 온 것처럼 차분하고 거의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서아 박사는 노트를 검토하며 심리적 접근법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마 저항할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우리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오후 12시 정각 우리는 미숙 씨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민혁은 떠났고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호였습니다. 수진이네 집까지 가는 길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서 딸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어떨지 상상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보안주택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하고 가짜 소포를 든 태식은 문제없이 경비원에게 문을 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천천히 집까지 운전했습니다. 미숙 씨가 이웃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정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어요. 그녀가 눈에 띄게 긴장하며 보고했습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난 며칠 동안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혁의 지시인가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30분 전에 전화해서 집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가 없을 땐 항상 그래요.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요. 그럼 다음 전화까지 약 30분 남았군요. 진우가 계산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우리는 미숙 씨가 잠가두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TV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갔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저는 제 딸을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말라서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한때 길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롤빵 모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깊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항상 생기가 넘치던 제 아름다운 딸이 자신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우리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정말로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TV 프로그램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엄마, 그녀가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안녕, 우리 딸.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고 담요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놀라울 정도로 마른 몸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즉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놀라움이 아니었고 공황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수진아. 제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돼.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저와 함께 있는 낯선 사람들을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민혁 씨가 곧 돌아올 거예요. 떠나야 해요. 남편분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태식이 차분하게 알렸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의 눈에 서린 공포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찾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미숙 씨가 이미 방에서 치워버린 후였습니다. 서아 박사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수진 씨, 제 이름은 서아예요. 저는 심리학자이고 돕기 위해 여기 왔어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마치 여러 번 들었던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괜찮아요. 제 인생에 항상 간섭하는 당신들이 문제죠. 그 말들은 저에게 비수처럼 꽂혔지만 서아 박사가 저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민혁의 말이었지 수진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 다시 시도해볼게. 네가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잖아. 기억나? 지난 화요일에 네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수진이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보냈어. 제가 제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고 혼란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제 번호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민혁이었지, 그렇지?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 휴대폰을 가져가서 너인 척하고 그 메시지를 보낸 거야. 수진이는 부인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무언가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듯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화해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서 슬퍼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당신이 취소했다고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거기 있었어, 수진아. 약속된 시간에. 하지만 미숙 씨가 나를 들여보내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녀가 민혁이 나를 상대로 무언가를 꾸미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야. 수진이는 미숙 씨를 쳐다보았고 미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아가씨. 저는 그가 이걸 사고로 위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진 후에 당신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요. 아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를 사랑해요. 나를 보호해줘요. 무엇으로부터 널 보호한다는 거니, 수진아? 서아 박사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네 자신을 봐. 행복하니, 건강하니, 아니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니?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고 질문의 무게에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서아 박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첫 순간에는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수진이는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요.
오직 자기만이 나에게 최선인 것을 안다고요. 그리고 넌 그걸 믿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갑자기 지쳐 보이며 인정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바로 그때 저는 제 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민혁은 체계적으로 그녀의 자신감, 현실 감각, 세상과의 연결을 파괴했고 저는 더 강하게 싸워야 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수진 씨. 서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 없어요. 단지 민혁 씨의 영향력이 없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그가 화를 낼 거예요. 그녀가 목소리에 역력한 공포를 담아 속삭였습니다. 그가 당신이 어디 가는지 통제하나요? 태식이 직업적인 말투로 물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치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은 듯 망설였습니다. 그건 내 안전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입을 연 진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았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의심.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믿었던 거짓말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나를 그에게서 떼어놓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당신이 질투해서 내가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당신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 말들의 따가움을 느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와 나는 그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어. 너도 알잖아. 그리고 나는 내 행복 외에는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어. 만약 민혁이 정말로 너를 행복하게 해줬다면 나는 누구보다 먼저 너를 지지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잖아. 그렇지? 서아 박사가 취약함의 순간을 포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매일 더 고립되고 더 마르고 더 두려워하고 있어. 수진이의 눈물은 이제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내가 뚱뚱하다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제 아름다운 딸이 자신의 외모조차 의심하게 되다니. 수진이 아가씨,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강서방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당신 어머니의 서류를 조작한 것처럼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요. 무슨 서류요? 수진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서류 가방에서 미숙 씨가 사진 찍어둔 위조 서류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어요. 부동산, 주식,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계획의 일부죠. 수진이는 서류들을 살펴보았고 그녀의 혼란은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인데 저는 이 서류들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내 서명이야. 제가 본 적도 없는 서류에 서명된 것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집에 유선 전화가 울려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통제 전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야. 수진이가 공포가 되살아나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받아요. 서아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요. 수진이는 망설였고 분명히 갈등하는 우리 모두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응, 집에 있어. 아니, 별일 없어. 응, 식단 지키고 있어. 아니, 방문객 없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더 커지는 불안감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숨기는 거 없어. 응, 나 혼자야. 미숙 아줌마만 여기 있어. 또 다른 더 긴 침묵. 민혁 씨,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 나 울고 있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은 명백했습니다. 민혁은 전화상으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태식이 상황을 감지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가자.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조용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희망을 안겨준 한순간의 명료함 속에서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혁 씨, 나 끊어야겠어. 몸이 안 좋아. 그리고 그녀는 즉시 뒤따른 벨 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경비원에게 전화할 거야. 그녀가 재빨리 핸드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문을 잠그기 전에 떠나야 해요. 이 작은 승리를 축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왔던 그대로 뒷문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태식은 차를 가지러 갔고 우리는 마당에서 긴장하며 어떤 움직임에도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를 찾을 거야. 수진이가 자신을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항상 나를 찾아. 이번엔 아니야. 저는 마침내 그녀의 팔을 만지며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여기 있고 다시는 그가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차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태식은 빠르게 운전했지만 주의를 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백미러로 저는 단지 경비원이 초소에서 나와 아마도 민혁의 요청에 따라 수진이를 찾으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미숙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받았습니다. 강서방님. 아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는 장보러 나왔어요. 그녀는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격분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로 돌아온대요. 시간이 얼마나 있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즉시 비행기를 구한다면 아마 3시간 정도요.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아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너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차가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며 우리를 그 공포의 집에서 멀리 데려가는 동안 저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그의 모든 분노와 자원을 동원해 우리를 추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제 딸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시내에서 약 100km 떨어진 태식의 가족 소유의 작은 농장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외딴 곳이었지만 완전히 취약하지 않을 만큼 문명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본체는 방 3개, 넓은 거실, 그리고 소박한 부엌이 있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수진이는 대부분의 길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끔씩 그녀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미숙 씨가 돌려준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의 끊임없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예상하는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꺼도 될까요? 서하 박사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 없어요. 수진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하 박사에게 기기를 건넸고 서하 박사는 그것을 끄고 자신의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농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한 어둠이 오기 전에 보랏빛을 띠고 있었고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죠. 태식이 현관 근처에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지만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집은 깨끗했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장소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태식은 불을 켜고 재빨리 방들을 확인하며 우리가 정말로 혼자인지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고 서하 박사는
수진이를 거실 소파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아마도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딸을 바라보며 그녀가 정말로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그녀를 그 집에서 꺼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깨어나기 두려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분 이야기하셔야 해요. 서아 박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진우 씨를 도울게요. 저는 수진이 옆에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듯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창백한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은 어때? 제가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몸짓은 그녀가 10대였을 때를 너무나 떠올리게 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서워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여기 있는 건 내 안의 일부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수진이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분노,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민혁 씨를 싫어하죠. 처음부터 항상 싫어했잖아요. 아니, 수진아. 나는 그가 너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너를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나 너를 단절시키는지 깨달았을 때 그를 의심하게 된 거야. 그는 나를 보호해줬어요. 그녀가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 딸. 누구로부터? 너를 행복하게 보고 싶어하는 네 엄마로부터? 1년 넘게 보지 못한 내 친구들로부터? 그를 위해 포기한 내 삶으로부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내 자신을 봐. 저는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너무 말라서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 너는 내 남편의 전화 한 통에 겁을 먹고 있어. 너는 친구도 가족도 없이 고립되어 살고 있어. 이게 보호니 아니면 감옥이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내 이익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내가 순진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요. 그리고 누가 너를 이용했니, 우리 딸? 네가 대답을 멈출 때까지 매일 너에게 전화하던 내 친구들? 몇 달 동안 응답 없이 너에게 전화했던 나? 아니면 네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를 통제하는 그 남자?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게 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했던 게 언제였니? 잠시 후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얼굴을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예전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에요. 그가 너를 고립시키기 전에, 그가 너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기 전에. 수진이는 마치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달랐어요. 그는 다정하고 애정이 많았어요.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그게 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진우가 커피 쟁반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다 천천히 당신을 깎아내리고 고립시켜서 당신이 완전히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때까지요. 수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진우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우리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죠. 마침내 우리가 그녀를 그 상황에서 꺼냈을 때 그녀는 우리가 알던 사람이 거의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때요? 수진이가 눈에 희망의 빛을 띠며 물었습니다. 더 나아졌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종류의 학대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지만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살고 있어요. 친구도 있고 일도 하고 웃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간단한 것들이죠. 학대라는 단어에 수진이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저를 때린 적은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학대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수진 씨, 서아 박사가 우리에게 합류하며 설명했습니다. 통제, 조종, 고립, 가스라이팅. 이것들은 모두 학대의 형태예요. 가스라이팅이요? 수진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당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의 정당한 걱정을 편집증으로 바꿀 때요. 수진이는 침묵했고 저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점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기억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요. 그녀가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무언가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하면 그는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말해요. 제가 그가 말하거나 했던 것을 기억하면 그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제가 혼동하고 있다고 맹세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 같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경고하려고 할 때 서아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다른 속셈이 있다고, 질투나 악의로 당신들을 떼어놓으려 한다고 당신을 설득하죠. 수진이는 저를 보았고 이해가 그녀의 눈에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엄마가 통제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실패해서 계속 엄마에게 의존하기를 바란다고요. 나는 단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우리 딸, 제 자신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 태식의 전화가 울려 우리의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받았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영희 씨 댁에 있어요. 그가 전화를 끊으며 보고했습니다. 경찰 내. 제 연락책이 방금 알려줬어요. 민혁이 당신이 거기서 건 전화를 추적하는데 성공했어요. 은숙 씨. 그는 격분해서 모두를 위협하고 있어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괜찮아요? 네, 집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웃들을 신문하며 당신과 수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군가 당신들이 함께 떠나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수진이는 가능하다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찾을 거야. 그녀가 목소리에 역력한 공포를 담아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할 거야. 태식이 장담했습니다. 이 농장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군대라도. 태식은 재킷을 열어 허리에 찬 권총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전직 경찰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합법적인 허가증이 있고 만약 그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총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민혁은 말이나 공허한 위협에 물러설 종류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험했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진짜 보호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들을 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국수본에 가야 해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기다릴수록 더 위험해져요. 알겠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우리를 지역 사무실까지 호위해주고 우리가 적절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떨고 있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를 상대로 증언할 준비가 됐니? 그가 너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에게 말할 준비가. 그녀는 망설였고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것에 지쳤어요. 항상 두려워하는 것에 지쳤어요. 그 간단한 말들이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 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목소리와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정됐네요. 진우가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리는 지역 사무실로 갑니다. 오늘 밤은 쉬고요. 태식은 경비 근무를 조직했습니다. 그와 진우는 밤 동안 아무도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대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서아 박사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명백히 지쳐있는 수진이를 위해 가벼운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방 중 하나로 데려갔고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누웠습니다. 저는 그녀 옆 침대에 앉아 그녀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약 기운에 이미 반쯤 잠이 든 채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딸,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엄마를 믿는 대신 그 사람을 믿었던 거. 저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딸, 민혁 같은 남자들은 조종의 전문가야. 네가 알 방법이 없었어. 알았어야 했어. 그녀가 눈을 감으며 주장했습니다. 신호를 봤어야 했어. 쉿,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쉬어. 내일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야.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약하게 쥐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 엄마.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가 깊이 잠들 때까지 그녀 곁에 머물렀고 그녀의 호흡이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취약하고 지친 그녀를 보며 저는 조용히 제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제 딸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아무도 그녀를 잡거나 보잘것없게 느끼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혁도 다른 어떤 남자도 그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소리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 저는 진우, 태식, 그리고 서아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때요? 서아 박사가 물었습니다. 자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저 자신도 지쳤다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약이 빨리 들었어요. 그녀에게는 그 휴식이 필요해요. 서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오랫동안 영구적인 경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것은 지치는 일이죠.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진우가 건네준 커피 한 잔을 받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민혁은 신문을 위해 연행될 거예요.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 녹음 파일, 위조 서류, 수진이와 미숙 씨의 증언이 있으면 즉각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게 안 되면요. 제가 두려움이 다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플랜 B로 넘어가는 거죠.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주에 연락책이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진이와 함께 도망치고 숨는다는 생각은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 계획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고 마침내 피로가 저를 덮쳤습니다. 서아 박사는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하며 저도 쉬도록 했습니다. 오늘 정말 용감하셨어요. 제가 눕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학대 관계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 중 하나예요. 제 딸인걸요.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서아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쉬세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에 그 문자를 받은 이후로 제 삶은 뒤집혔습니다. 마치 영겁의 시간 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 그녀가 정진 가졌던 미소 짓는 소녀와 그녀가 다시 될 수 있다고 믿는 강한 여자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가 떠난 후 우리 둘이서 세상을 상대하던 더 단순한 날들을 꿈꿨습니다. 부엌에서의 웃음소리, 소파에서의 영화 감상, 늦은 밤의 고백들, 유리 깨지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기억이 번개처럼 돌아왔습니다. 농장, 수진이 구출 작전, 내일의 계획.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침대 옆 탁자의 디지털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들을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목소리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는 태식에 긴장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그 여자들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가 뼛속까지 스미는 냉정함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태식이 통제되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마. 민혁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김은숙이 내 아내를 데려간 거 알아. 네가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도 알아. 저는 복도 모퉁이, 그림자 속에 숨어 멈춰섰습니다. 제 위치에서는 거실의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민혁의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리 근처. 제가 그의 권총이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민혁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고 있어. 태식이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민혁은 차갑고 잔인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경찰. 정말 그들이 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경찰서에 내 친구들이 있어. 그들은 내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녀의 엄마가 그걸 이용해서 그녀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혁은 이미 우리를 악당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 판을 짜놓았습니다. 학대자의 전형적인 수법, 항상 한 발 앞서 나가고 항상 이야기의 통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알지. 민혁이 태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밖에 내 사람들이 있어. 지금 당장 수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일이 아주 험악해질 거야. 저는 태식의 손이 그의 무기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혁이 전진하면 태식은 무기를 꺼낼 것입니다. 태식이 무기를 꺼내면 민혁은 반응할 것입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돌아섰고 수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찾았어. 제가 그녀를 막기도 전에 수진이는 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혁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남자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태식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드러났고 민혁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기야, 민혁이 갑자기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너무 걱정했잖아. 이제 집에 가자. 응?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수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에 띄게 떨고 있었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속삭임처럼 나온 말로 말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수진이가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당신하고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저는 거실로 들어가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진우와 서아 박사도 소란에 놀라 다른 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내 딸 말 들었죠? 제가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민혁은 수진이에게서 저에게로 그리고 방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우리를 마주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가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고 싶다면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번호를 누르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모두.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밝은 빛이 거실 창문을 덮쳤습니다. 헤드라이트, 여러 대의 차. 내가 말했듯이 민혁이 미소를 넓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혼자 오지 않았어. 태식은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 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밖에 최소 3대의 차가 있고 그중 하나는 경찰차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이 어떻게 우리를 찾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경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까? 봤지. 민혁이 수진이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내 엄마가 너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나에게서 너를 떼어놓기 위해 너를 납치했다는 걸. 그들은 너를 집으로, 내가 속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기 온 거야. 수진이는 그의 눈에 역력한 공포를 담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결이, 아니, 그녀가 이번에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민혁의 미소가 흔들렸고 노골적인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기야. 너는 내 아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순간 문에서 강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진우는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서아 박사가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들. 우리는 여기서 아무 잘못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제가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민혁이 이미 우리가 악당이라고 그들을 설득했다면요. 태식은 빠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 겁니다. 저항하려고 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에요. 그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우리가 형사라고 추측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형사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민혁은 즉시 걱정하는 남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밀러 형사님,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 아내가 어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꿰어 도망치게 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부인, 사실입니까? 자의로 여기 계신 겁니까? 수진이가 대답하기 전에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상태가 좋지 않아요, 형사님. 감정적인 문제 이력이 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딸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이 남자가 몇 년 동안 그녀를 조종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해왔어요. 형사는 회의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인, 저희는 당신이 자신의 딸을 납치했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진우가 항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학대, 조종, 위조 서류, 증언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을 믿으실 겁니까? 민혁은 형사를 향해 돌아서며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그녀의 친구들이에요. 당연히 그녀를 감싸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하겠죠. 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시선을 옮기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명백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소하고 싶어요. 그녀가 놀랍도록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혐의로 고소하시겠습니까, 부인? 형사가 물었습니다. 심리적, 감정적 학대,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서류 위조, 사기 미수, 어쩌면 살인 미수까지도요. 민혁은 창백해졌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증거가 있어요. 수진이가 그를 무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아 박사를 향해 돌아섰고 서아 박사는 재빨리 그녀의 핸드백을 건넸습니다. 안에서 수진이는 미숙 씨가 저에게 주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남편이 제 어머니의 재산을 장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할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있어요. 또한 그가 결코 계획되지 않았던 저녁 식사에서 제 어머니가 겪을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음도 있어요. 형사는 녹음기를 받아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심각하군요, 부인. 말씀하시는 내용이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녀는 블라우스 소매 단추를 풀고 걷어 올려 팔에 있는 멍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에 선명하게 보이는 손가락 자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제가 그가 말한 대로 정확히 먹지 않을 때, 제가 그의 허락 없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제 딸의 팔을 응시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깨닫지 못했을까? 어떻게 신체적 학대의 징후를 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물론 민혁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흔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교활했고 그는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형사는 이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민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경찰서에서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혁이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폭발했습니다. 그들 모두 거짓말하고 있어.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수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경찰관들이 재빨리 그를 가로막고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 민혁이 계속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내 거야. 나를 떠날 수 없어. 내가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했는데. 경찰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민혁은 계속해서 위협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 한 방울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그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자 수진이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말없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끝났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끝났어. 우리 딸,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아마 보석으로 풀려날 것입니다. 조사, 진술, 어쩌면 재판이 있을 것이고 수진이의 회복으로 가는 길은 길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딸은 자신의 목소리와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학대의 굴레에서 첫걸음을 내디뎠고 저는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그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몇 달은 예상했던 대로 힘들었습니다. 민혁은 예상대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수진이나 저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첫 몇 주 동안 이 명령을 3번 위반했고 그 결과 조사 기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다른 도시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필요했습니다. 매일 저는 제 딸이 민혁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을 보았습니다. 첫 몇 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명료함과 힘의 순간과 민혁을 떠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조차 의심하는 깊은 의심의 시기를 오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옳았다면 어떡하지? 그녀가 어느 날 밤 우리 새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면 너는 그를 만나기 전에 25년 동안 그 없이 살았어.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놀랍고 독립적이고 꿈과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기억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그 사람을 되찾는 것을 도와줄 거야. 수진이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무료로 상담해 주겠다고 제안한 서아 박사와 함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세션을 거듭하면서 그녀는 민혁이 그녀 주위에 쌓아 올린 조종과
학대의 층들을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폭로 하나하나에 제 마음은 조금씩 더 부서졌습니다. 그가 그녀가 먹는 것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그녀가 실제로는 위험할 정도로 말랐음에도 뚱뚱하다고 주장했는지, 그가 매일 그녀의 휴대폰을 어떻게 확인하고 친구와 가족의 메시지를 삭제했는지, 때로는 그녀 대신 답장하여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는지, 그가 점차적으로 제가 해롭고 통제적이며 그들의 행복을 질투한다고 그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저는 그를 믿었어요. 그녀가 어느 날 제 품에 안겨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엄마가 질투해서 우리를 떼어놓으려 한다고 말했을 때 그를 믿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조종자들은 현실을 왜곡하는 전문가야. 제가 서아 박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반복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불안감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용해 그것들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분리시키는 벽으로 바꾸는 거야. 진우는 법적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조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민혁은 서류에 서명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수진이의 재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제 것까지 해외 계좌로 이전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수년에 걸쳐 조종했던 다른 파트너들과 관련된 다른 금융 범죄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는 연쇄 포식자입니다. 진우가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첫 번째 희생자는 아니었지만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농장에서의 밤 이후 6개월이 지나 마침내 재판이 열렸을 때 수진이는 증언할 만큼 충분히 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증인석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명료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집에서 구출했던 연약하고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사기, 위조, 심리적 학대, 강도 미수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는 15년, 첫 8년 동안은 가석방 가능성 없음. 그날 우리가 법원을 나왔을 때 수진이는 우리 위에 푸른 하늘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상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뒤틀린 방식으로 아직도 그를 사랑해요. 마치 제 일부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이 진짜였다고, 그가 정말로 신경 썼다고 아직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가 그에게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너에게 느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고 다른 사람들과 제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내게 있어, 우리 딸. 그리고 이 여정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농장에서의 밤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치유, 재건, 재발견의 5년. 수진이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지금은 제주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사업체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혁은 우리에게 연락할 권리 없이 형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우를 통해 가끔씩 그의 소식을 듣는데 진우는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그는 서신을 통해 새로운 희생자를 찾았는데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가와 소통하고 있다고 믿는 여성입니다. 당국에 알려졌고 통신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진이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하거나 무언가가 그녀에게 그 시절을 상기시킬 때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악몽을 꾸는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기쁨, 자유, 평화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일요일 오후 우리가 함께 산 작은 집 정원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할 때처럼 수진이는 미소 지으며 한 그룹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고 그녀의 자신감은 회복되었으며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다시 모두에게 보입니다. 미숙 씨도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팔린 민혁의 집에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서점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수진이는 공동의 경험으로 맺어진 강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진우, 태식, 그리고 서아 박사는 우리의 선택된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축하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제 딸이 진정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단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눈을 밝히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미소. 그녀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에게 다가와 정원 벤치에 제 옆에 앉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묻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 제가 대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찾기 위해 지옥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그녀가 잠시 침묵한 후 말합니다. 뭔데, 우리 딸, 진정한 사랑은 가두지 않는다는 거요. 통제하지 않아요. 깎아내리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해방시켜줘요. 강하게 만들어줘요. 성장하게 해줘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의 사랑처럼요. 조용한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5년 전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차에 앉아 창문을 통해 제 딸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해방되어 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회복의 기적을 목격하며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이 밝아올 때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 생각을 끊으며 말합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춥니다. 그게 엄마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 딸,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하며 우리 작은 정원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황금빛을 드리울 때 저는 우리가 마침내 집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만든 이 안전한 공간, 사랑이 진실되고 존중이 상호적이며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곳에 어떤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이야기도 거의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인내, 그리고 존중하고 강화하고 해방시키는 진정한 사랑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다시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수진이와 은숙이에게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걷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클릭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공개하지 않는 독점 영상을 보시려면 멤버십 가입도 잊지 마세요.